문재인 외교부에서 지난 3월 31일 30년이 지난 외교 기밀문서를 공개했습니다. 24만여 쪽, 그것을 전면 공개한 것이지요. 이것은 연례 외교문서 공개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전 세계 공관에서 보고를 한 그 전문까지 공개하는 이런 제도로서 애초에 이것은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좀 해당이 안 되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1988년 그리고 1989년에 생산된 이러한 기밀문서를 공개하게 되면서 1989년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 관련 문건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좌파 운동권에서도 그 핵심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그들도 이번 공개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왜 이것을 빼놨느냐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교부 당국자가 처음 내놓았다 하는 것이 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수경 미리북 기밀문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거의 없을 것이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곧이어서 이 문서가 약 160쪽 정도 된다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외교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조동준 서울대 교수도 약 160쪽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3월 31일 당시 외교부에서 없다고 했고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거 왜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3월 31일 뉴스에서도 외교부는 또 다음과 같은 해명을 했다고 하죠. 외교문서 공개 심의 제도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비공개 판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심의를 담당하는 곳에서 그렇게 판정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면은 왜 비공개 판정을 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고 한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단계의 심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죠. 4월 14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교부 담당 부서에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잘해야 2단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5월 5일 바로 이번에 그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 조동준 서울대 교수이자 심의위원이었던 그 본인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중앙일보가 5월 1일과 5월 4일 양일에 걸쳐서
서울대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하고 질문 답변식으로 보도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기로 합시다. 중앙일보는 그 청와대 대변인이 중앙일보에서 들어갔다고 하고 나서는 걸핏하면 정부의 그 마이크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자. 이거는 정부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조동준 심의위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차는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예비심사위원들이 하는데 전직 대사 출신 그런 사람 5, 6명이 심사를 한다. 그러면 2차는 조동준 씨 자신이 심의위원으로서 이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2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조동준 심의위원은 문재인 씨가 보궐대통령으로 들어간 2017년 5월부터 그리고 2020년 5월 현재 그 3년의 임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예비심사위원들과 나 전원 일치해서 비공개 결정했다. 그 비공개하자 하는데 만장일치가 됐다. 결국은 만장은 아니겠죠. 1, 2단계니까. 그래서 외교부 자체에서 비공개하자 이렇게 돼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든 단계에서 비공개 판정이 나왔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기껏해야 2단계에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 언론사마다 외교부에 왜 비공개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몇 가지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비공개한 이유 2가지를 이야기했다. 이것은 3월 31일자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는 임수경이 판문점으로 들어올 때 미국과 협의했던 내용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비공개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임수경이 판문점으로 내려왔던 이거는 좌파 운동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쾌거였다. 그것이 엄청난 정치쇼였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노태우 정부하고 미국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승낙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번째로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5월 5일 중앙일보 뉴스 거기에서 조동준 심의위원과의 인터뷰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조동준 외교부 심의위원은 여기에 임종석, 임수경 외에 안기부 직원 또 그들의 해외 파트너들에 관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기부 직원과 그들의 해외 파트너의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안기부라는 것이 지금은 적폐청산의 대상인데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비공개 결정을 한 조동준 외교부 심의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공개한 그 이유 가장 큰 것은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큰 그림과 관련된 내용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큰 그림,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거참 이상하다. 임수경 무단 방북은 무단 방북인데 그 사건에 정부의 정책,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임수경 사건, 그 임수경을 참회의 배꼽이라고 해둡시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큰 그림은 참회의 배꼽에 비하면 참회 정도는 되겠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작은 것을 품을 수는 있어도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는 없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수경이 참회의 배꼽이다. 그만한 크기다. 그러면 이 북방정책의 큰 그림은 적어도 참회 정도는 될 거다. 이제 이 정도 크기를 구분을 해 둡시다. 그런데 조동준 심의위원의 말은 이 참회가 참회 배꼽에 달려 있어서 그래서 이 참회 배꼽을 비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세상 이치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어떻든 비공개하는 그 속에는 참회 배꼽도 있고 참회도 있다. 이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조동준 심의위원도.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림을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혹시 임수경이 참회에 달려있는 배꼽이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참회도 있고 참회 배꼽도 있으니까 이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정말 30년 동안 알려져 있던 내용이 많은 부분이 가리워져 있었다. 일정한 부분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30년 동안 참회 배꼽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인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이라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임수경이라고 하는 임수경 사건이라고 하는 이 참회 배꼽은 그냥 꼭두각시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꼭두각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이 꼭두각시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한 사람이라면은 그냥 꼭두각시일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 당사자는 자기는 자기 뜻대로 어떤 연기를 했다. 자기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면 또 그런 꼭두각시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그 설명에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한 그 정보,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조금 참고해서 가설을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칭 임수경 사건의 진실, 이런 식의 가설을 펼쳐보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추론 뭐 이런 것은 팩트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자리를 물려줍니다. 따라서 이 비공개 결정을 한 임수경 관련 1989년 문건들이 전면 공개되고 또 이 해당 사건이 국제적인 사건이지요. 여러 나라를 걸쳐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국들인 일본, 미국, 독일, 구소련 그러니까 이제 승계한 러시아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그 자료들, 정보들이 같이 나와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가 옳은 것이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제 이것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1973년 6.23 선언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즘 문재인 씨가 북방외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출발이 1973년 6.23 선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북방정책, 북방외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연히 그게 북쪽을 향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둡시다. 정부에서 하는 북방정책, 북방외교라고 할 때 이 북방이라는 두 글자는 공산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외교는 대공산권 외교정책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1973년에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그냥 요즘 쓰는 말로 편하게 노태우 정부 때 아주 활발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것은 국제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1988년부터 공산권 국가들은 개혁, 개방이 대세였다. 이런 것과 또 그 무렵에 미국과 소련이 신대땅트 바람이 불었다. 이제 이런 해빙 무드였다 하는 것이 주요 환경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노태우 정부는 1988년에 77 선언이라는 것을 하고 그때부터 이 북방정책, 대공산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1988년, 1989년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노태우 정부가 아주 좀 성급하게 이런 것을 추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동구권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이제 그 영역을 넓히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대북정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진척이 되던 북방정책이 북한으로 접근해 가는 순간에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에 접근해 가는 순간 이게 무엇인가? 1988년에 서경원 의원이 알려져 있기는 밀입국을 합니다. 북한에 가고 또 1989년 3월에 문익환 목사가 사람들과 함께 또 밀입국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두 사람이 다 북한에 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갔다는 것이 노태우 정부의 그 북방정책의 장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북한에 가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 정서가 바뀌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이 해빙무드 그것을 타고 대공산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동구권이나 소련하고도 교역도 하고 이제 이런 그 경제단체들이 방문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는데 이게 북한에 갑자기 확 다가가니까 미립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공 분위기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는 반공 정부가 아닌 것이죠. 대공산권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이 반공 분위기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주춤하게 되었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의 그 장애는 국내에서 형성된 반공 분위기다 이것이고 미립북했다는 사실이 장애가 아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미립북했다. 그거 자체가 북한에 접근해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이런 겁니다. 이런 반공 분위기가 다시 강해진 것은 북방정책, 북방 외교를 지나치게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경원 의원이나 문익환 목사가 미립북을 했다 하는 이것도 결국은 정부의 북방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것일 수 있겠다. 가능성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것이 1989년 3월의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반공 분위기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다 하면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이 대북 외교의 이벤트 이게 실패한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 내내 같은 무렵인 1989년 2월에 북한에서 전대협에다가 그때 의장이 임종석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대협에다가 7월 1일에 개최 예정인 평양의 어떤 행사 거기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이 어떻게 왔는가 그 경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몰래 전대협으로 어떻게 보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간첩들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초청장이 북한 학생위원회 명의로 돼 있어서 북한 학생위원회가 북한 적십자사에 보내고 북한 적십자사가 대한민국 적십자사에 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이 초청장을 국토통일원 현재로는 통일부 여기에 보내고 그래서 정부의 통일부가 전대협에게 전달을 했다. 이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초청장이 와서 그것을 전대협에게 전달했다 하는 모든 과정이 비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전달해 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3월에 그 대북 외교 이벤트가 실패했다. 초청장이 2월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는 우리가 3월 것을 먼저 했지만 2월에 받고 3월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세계는 해빙무드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이 공산권에 대해서 얼음이 녹으려다가 멈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9년 6월 6일 이후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6일이 지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운동권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에 통일운동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축전 참가는 이미 물 건너간 일 그렇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게 6월 6일 이후 그때의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반공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또 전체적으로 이 북방 정책이 이제 벽에 부딪힌 것이죠. 노태우 정부는 이걸 원하는데 국민은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민간 외교 그리고 밀사 외교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가 1989년 6월에 소련을 방문합니다. 또 같은 1989년에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가 동유럽을 순방합니다. 언론에 보면은 유럽 순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럽이 아니고 동유럽 그러니까 공산권 그곳을 순방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막힌 북방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재반 환경 그 속에서 1989년 6월 6일 이후 시기에 이미 물 건너갔다고 했던 운동권 내부에서 이미 포기했던 그 임수경의 평양행이 6월 21일에 번개같이 단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대협 학생들에게 비밀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임종석의 말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밀리에 그냥 갑자기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임수경이 평양에 갔다 하는 이 사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6월 21일에 출발을 했는데 서울에서 북경을 거쳐서 평양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일반적인 루트로 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는 그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는 진전이 멈춰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하고 그게 왜냐하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부는 알고 있었겠지만 바로 1989년 6월 4일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중국 쪽으로는 정부가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북방 외교는 주로 소련 및 동구권에 집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3월 31일 뉴스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2020년 이야기입니다. 임수경은 당시 일반적인 베이징 북경으로 가는 경로가 아니라 서울에서 도쿄로 그리고 서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 평양 이러한 특이한 방북 루트를 거쳐서 갔다. 당시 해외 공간에서 임수경의 방북 과정 그리고 이것을 도운 이들의 도와준 사람들의 행적 등이 파악돼서 기밀문서로 정리되었다면 이번에 이 30년 만에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이야기인데, 임수경의 방북을 도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간첩이었는가 아니면 안기부 요원이었는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89년에 소련은 통제된 국가였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거기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소련이 해체된 것이 1990년 11월, 이것은 알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아무 방해 없이 그냥 쭉 모스크바까지 들어가서 평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정을 정확히 맞춰서 움직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보도를 다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경 학생은 그때 뭐 임수경이니 임종석이니 해봤자 전부 그냥 나이 어린 애들이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대단한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런 것이죠. 그때 89년 6월 21일에 가족에게 남해안으로 놀러 간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 도쿄로 출발해서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서베를린으로 갔고, 거기서 동베를린을 거쳐서 모스크바로 갔다. 그 다음에 평양으로 출발을 해서 9일 만인 6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평양에 도착했다. 일본에서 일주일을 6월 21일부터 해서 일본에 가서 일주일을 놀다가 아주 휙휙 해가지고 평양까지 가버린 겁니다. 더구나 6월 30일에 평양에 도착했는데 이 행사가 앞에서 보았듯이 7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바로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냥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전대협 학생들도 감쪽같이 몰랐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6월 29일 임수경이 평양으로 향한다 하는 속보를 한양대학교 전대협 학생들이 들었다. 이것이 속보를 들은 것이 89년 6월 29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도착하는데, 따라서 6월 29일까지 그 운동권 학생들은 이거 몰랐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임종석은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이렇죠. 임종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태우 정부와 임수경이 있으면 임수경보다 위에 있다면 이 둘 사이에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날인 6월 30일 임종석 전대협 의장이 한양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수경을 평양에 파견했다. 그것은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전대협에서 평양 축전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비공개적으로 한 불가피한 과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비공개로 몰래 보냈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이죠. 여태까지 보내겠다고 큰 소리 친 게 2월부터 해갖고 밖에다 내놓고 큰 소리를 쳤는데 대표도 뽑고 그랬는데 비공개로 했다. 불가피해서.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불순한 마음도 없는 우리의 평양행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런데 불순한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순한 마음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뭐지 하는 겁니다. 뭐가 불가피했고 무엇이 불순한 마음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임수경이 6월 30일에 평양에 도착해서 그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갈 때는 판문점을 통과하겠으며 남측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한 투쟁도 불사하겠다. 대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가서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도박을 한 것이죠. 납득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임수경이다. 이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판문점에서 걸어서 내려오는 이것이 노태우 정부로서는 이때 이것을 전부 그 통일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통일을 위한 쇼로서 노태우 정부로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냥 시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대협 학생들의 의지 그것으로 이 쇼를 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임수경이 이렇게 평양에 갔다가 판문점을 통해서 남쪽으로 걸어 내려오는 것은 대단한 정치쇼라고 하겠죠. 지금까지 이것이 사람들한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게 대단한 정치쇼여서 그런 겁니다. 또 만약에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판문점으로 넘어오겠다고 투쟁을 하겠다. 그 투쟁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쇼가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은 한국이 통일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의 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것을 봅시다. 1989년 8월 15일에 임수경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먼저 미립북했다고 하는 문익환 목사, 전대협 대표로 간 임수경, 정의구현 사재단의 대표로 간 문규현 신부, 이 사람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걸어서 귀환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앞에서 문익환 목사라든지 미립북 2건에 대해서 이것도 정부의 기획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사람들이 우겨서 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했죠. 바로 이 쇼를 하는데 미국과 협의를 했고 그 내용이 비공개 문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판문점을 통해서 통일의 꽃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걸어 내려온 쇼가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한 쇼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오게 안 해주면 거기서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1989년입니다. 임수경이라는 대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제 발로 북한에 갔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정부를 움직이고 또 정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유엔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그럴 일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운동권 대학생 한 명, 그 주장에 한국 정부도 백기를 들고 미국도 백기를 들었다. 이런 소리만큼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게다가 5월 2일 뉴스에 따르면 당시 임수경이 이제 대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그 시기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각종 외교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수경이 외교 활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정부 활동입니까? 그 다음에 같은 5월 2일 뉴스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수경은 당돌한 옷차림과 행동으로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지금까지 회자된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죠. 임수경이 북한에 갈 때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갔다고 하죠. 이것은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공산권이 개혁 개방을 하던 시대였다 그랬죠. 그때 소련이 개방의 상징으로 들고 있는 것이 청바지, 미국 콜라, 그리고 햄버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평양에 간 임수경이 청바지와 빨간 티셔츠를 입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바로 개혁, 개방의 메시지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효과가 컸습니다.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월 31일 뉴스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며칠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올해 이야기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이후에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각종 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일부 활동은 이미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졌다. 그래서 바로 이 일련의 일들이 있고서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에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이 남북 간에는 어떤 때였는가? 노태우 정부도 그렇고 북측의 김일성도 그렇고 양측 모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또 뭐 가벼운 이야기로 의심을 해보자면 이 사건 관련자들이 그 처벌을 그 형이 너무나 가벼웠다 하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그때 구소련에도 들어가고 정부를 위협하고 그리고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판문점을 뚫고 내려왔다. 이거 엄청난 반국가 행위다. 그런데 형이 대단히 가벼웠다. 그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찌감치 뭐 특별 가석방 무슨 가석방 해서 다 풀어줬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노태우 정부가 아니고 김영삼 정부에서 풀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세력의 역사를 너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하고 YS, DJ, 이 김영삼, 김대중 이들은 함께 통일운동, 이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운동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3당 합당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노태우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 김영삼 정권이다 하는 것이죠. 김영삼은 노태우의 후계자였던 겁니다. 그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이 김영삼 때 갑자기 싹이 돋아서 생긴 게 아니고 노태우 정권의 후계자였던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다시 무려 이틀 동안이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서울대 교수 외교부 심의위원 조동준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임수경하고 관련된 이 문건을 비공개한 이유. 가장 큰 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큰 그림과 관련된 내용 때문이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 한국 정부의 대공산권 외교, 대북한 외교 전략이 담겨 있다. 30년이 지났으면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영향은 그렇겠죠.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계된 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특히 해봤자 임수경이 북한 간 건데 그게 무슨 정부 정책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임수경이 참의 배꼽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수경이 참의 배꼽이고 노태우 정부의 그 대북 외교, 그러니까 그 북방 외교의 일환으로서의 대북 외교의 그 참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동준 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임종석, 임수경 씨 이외에 그 일을 담당했던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과 그들의 해외 파트너들이 언급돼 있다. 이제 우리 앞에서 살짝 봤는데 자세히 보자 하는 겁니다. 임종석, 임수경 씨 외에 그 일을 담당했던 안기부 직원들.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수경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임수경을 수사했던, 조사했던 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임수경 사건을 기획했던 사람일 수 있겠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봅시다. 안기부 직원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둘러보자. 조사했다, 수사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 지금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적폐청산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획했다 하면 어떨 것인가? 설령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안기부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우가 다르죠. 사실은 덮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기획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좌파 운동권의 쾌거, 그게 정부의 기획이었다. 그거는 덮어야 할 거다. 이렇게 경우의 수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임수경, 임종석 씨와 관련한 핵심적인 자료도 현재 국정원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현실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수사 자료를 국정원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공개하면 될 텐데 그쪽도 있을지 모른다. 이건 그쪽에 가서 알아보세요는 아니고 딴 말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무슨 현대사의 아픈 현실까지 가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결국 임수경의 밀입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는 전대엽, 임종석의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럼 그게 아니구나.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종석도 그냥 별거 아닌 일반 학생이었던 것이죠. 그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어떤 파워가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 그랬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것이 노태우 정부의 기획 방북이었던 것인가? 이제 이쪽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결국 임종석이 이 기획을 알고 협력을 했느냐의 여부, 이것도 궁금해지죠. 이렇게 봤을 때 임수경은 결국 앞에서 말했던 참의 배꼽이다 이야기했던 그것이 달리 표현을 하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라는 그 큰 그림의 배우였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밟아온 바에 따르면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결론을 일단 세워놓고, 이 가설을 세워놓고, 이 사건, 임수경의 방북이라는 이 사건을 다시 보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운동권의 역사,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단한 투쟁을 했다고 하는 좌파 운동권의 주역들, 거의 영웅시되는 사람들, 그들이 만일 이 가설이 맞다면 그들은 노태우 정권에 이용당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노태우 정권에 협력한 사람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좌파 운동권의 영웅이 결국은 그런 자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어떻든 가설이라든지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게 자리를 망설임 없이 내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 외교부는 이 문건을 비공개하겠다 하는 의지가 확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참외 배꼽에 참외가 달려 있어서 비공개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확고하게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다. 3월 31일 비공개 결정, 비공개는 뭐 결정도 아니죠. 그냥 비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월 1일에 한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4월 14일 외교부가 거부 통지를 했죠. 현재는 4월 24일 한변에서 이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행정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100% 공개하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 학자들 이런 쪽에서 심층 연구를 해서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를 바랍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그룹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는 사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더 큰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더 전 세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